자, 일단 수행평가 안내하도록 할게요. 발췌문 보고 할 건데, 저번에 발췌문 다 나눠줬는데, 결석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이번 시간 끝나고 선생님한테 내려와가지고 발췌문을 꼭 받아가도록 하세요. 왜냐면, 발췌문을 보면서 하는 수행평가라서, 발췌문이 없으면,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 답을 못하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수행평가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수행평가는 언제 할 거냐면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 중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는 시간표가 변경이 안 되면 월요일 날 그냥 보겠죠. 맞나요? 네. 우리 월요일 몇 교시에 봅니까? 우리 반은? 5교시. 주제는 유전과 생명 윤리인 거고 평가 범위는 배부된 책 발췌문이에요. 요거 하나 게시해 둘 테니까 지금은 설명 잘 들으면 됩니다. 자, 평가 방법은 논술형 평가인 거고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발췌문과 관련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발췌문에 나오는 아래 인물들 중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인물의 요거 인물입니다. 인물의 입장을 통해 맞춤아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때 한 번씩 읽어보라고 했는데 내용이 맞춤아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발췌문에 선생님이 추렸을 때는 총 8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아이를 선택해서 가진 부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어날 아이가 또 있겠죠. 혹은 이제 영화 가타카에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03년에 치료용 맞춤 아기 제이미가 태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을 가진 찰리 휘테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맞춤 아기로 태어난 안나가 있었고 이 영화에서 이 안나의 언니인 케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맞춤 아기와 아픈 언니를 가진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읽어봤죠? 그러면 이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맞춤하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생명과학이 발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 맞춤하기에 대한 거였어요. 그쵸? 요 예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생명과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근거 두 가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꼭 맞춤하기가 근거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나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워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서술을 하느냐가 채점 기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배점은 20점짜리인 거고 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미리 배부된 발췌문을 보면서 하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췌문과 관련된 자료가 나올 텐데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췌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췌문을 꼭 가지고 오고 평가 당일에는 본인이 실수를 잃어버리거나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시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신에 평가 전날까지 요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름을 지었는데 선생님 3층에 자연과학부에 있습니다. 알겠죠? 평가 전날 우리가 월요일날 볼 거면 그 전인 일요일날 선생님 학교 없어요. 알겠죠? 금요일날까지 오면 선생님이 다시 발췌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췌문 외에 다른 자료를 볼 수 없어요. 알겠나요? 근데 너무 좋은 건 무엇이냐면 발췌문 자체에 밑줄 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서술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발췌문 자체를 볼 수 있고 발췌문에 여러분들 밑줄을 그은 거 혹은 발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한 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췌문에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들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준비 시간 대략 5분 정도 가질 거고 평가 시간은 20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하는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추가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 잰 다음에 평가 시간 20분 딱 끝나면 다 거둘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 오픈북 테스트의 의미를 아나요?
봐도 못 풀 걸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책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적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 잘 읽어보라고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서 시간 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 가능하고 지워지는 필기구는 사용이 불가하고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 개인별로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 부정행위 시 최하점 처리할 거고 반 번호 순서대로 시험 대응으로 앉으면 되고 TV 앞쪽이 가장 빠른 반 번호인데 우리가 이제 다 선택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리 한 번씩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네.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우리 반은 10월 28일 월요일날 5교시에 볼 예정이고 발췌문을 꼭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발췌문을 안 가져오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췌문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잃어버리면 평가 전날까지 선생님한테 오면 되고 다른 자료는 볼 수 없지만 발췌문 자체에 서술하거나 밑줄 친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종료된 다음에는 바로 평가지와 발췌문을 다 거둘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발췌문 여러분 학번, 평가지 여러분 학번 다 걷고 발췌문까지 다 거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수행평가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이거 오픈북이니까 노력하고 책 많이 읽고 여러 번 읽어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행평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오픈북 시험이 가끔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진짜 그런 의미예요. 책 봐도 모르니까 책 봐라.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습 겸 이렇게 오픈북 미래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 위해서 오픈북 시험 형태를 한번 해보는 거고 발췌문을 보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수행평가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오, 3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기억을 잘 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생태계 구성 요소들은 생물적 요인과 환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개체군, 군집, 생태계가 있는데 개체는 개체 하나 그래서 개 한 마리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개체군은 개들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군집은 개들, 토끼, 풀들, 멧돼지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같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얘들을 군집이라고 하고 생태계는 이 군집의 환경적인 요인까지 포함이 되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은 빛, 물, 공기, 토양, 온도로 나누어지게 되고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속해 있지 않아도 돼요.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소비자랑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각각의 역할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시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빛과 생물입니다. 빛의 세기, 방향, 일조, 시간, 파장이 어떤 식으로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는 광합성 그래프인데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측정하고 싶어요. 뭘로 측정을 한 거냐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냐 방출을 하냐 이걸로 측정을 한 겁니다. 맞죠? 자, 식물은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자, 식물은 광합성을 언제 합니까? 빛이 있을 때. 좋아요.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 이산화탄소가 식물에게서 방출이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식물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고, 이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CO2의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 외에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도, 수분량 이런 것들은 다 일정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호흡량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니까 호흡량 항상 일정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항상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는 다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빛을 조금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가 원래 이만큼 방출됐는데 요만큼만 방출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광합성에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식물한테서 이산화탄소도 방출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흡수도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서로 보상이 되는데 이 점을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빛의 세기를 계속 비춰주게 되면 드디어 CO2를 식물이 흡수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광합성에 호흡이 이만큼 방출해야 되는데 방출 안 하고 자기가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흡수를 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만큼이 총 광합성량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빛의 세기를 비춰주다가 세게 해주다가 요 지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최대치를 계속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빛에 의해서 포화됐다 해가지고 이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식물이 총 광합성한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 중에 본인이 호흡으로 내뱉은 양이 요만큼. 그 다음에 요 뺀 나머지 값을 이제 순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총 광합성량은 또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냐면 총 광합성량은 식물이 전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럼 내가 만든 유기물을 식물은 또 본인이 쓸 거 아니야. 그만큼 쓴 값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식물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원래 투자했던 게 50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50이 이제 순이익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본인이 이만큼 유기물을 만들었는데 이만큼 호흡으로 썼으니까 순 남아있는 것은 요만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순광합성량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식물의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낮아요. 그러면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이 만드는 양보다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식물은 보상점도 높고 광포화점도 높아요. 근데 음지식물은 보상점도 낮고 광포화점도 낮습니다. 빛의 세기가 여기일 때 누가 살아요? 음지식물의 양지식물 중에? 그렇죠. 음지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보상점을 넘는데 양지식물. 그렇죠. 이 음지식물은 요 빛의 세기일 때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높기 때문에, 음지식물은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양엽과 음엽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같은 개체 내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우는 이제 양엽에서는 빛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두께가 두껍고 빛의 세기가 약한 음지에 있는 빛들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잎의 두께가 얇습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은 넓은 건 누구예요? 음엽. 그 다음에 표면적이 작은 건 양엽입니다. 자, 이제 빛의 방향, 굴광성 설명했었죠. 식물은 빛을 향해 자란다. 그 이유가 식물의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걔가 빛을 싫어해가지고 빛의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물 이렇게 자라는데 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 성장 호르몬이 여기에만 몰려요. 빛이 싫어가지고 여기가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휜다는 얘기예요. 중력 설명했었나요? 네. 식물의 뿌리는 항상 중력을 향해 갑니다. 그런 것들을 굴중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굴중성이 왜 일어나는지 조사해보고 잘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오면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받아가가지고 발표를 하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발표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조 시간 여기 3페이지까지 다 했었나요, 우리? 네. 좋아요. 자, 1조 시간 동물의 생식, 식물의 개화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동물들은 이렇게, 식물들은 이렇게 되는데 식물들 중에 이제 모든 식물이 다 낮의 길이 혹은 밤의 길이에 의해서 개화가 조절되는 건 아니고 이 빛의 길이에 따라서 혹은 어둠의 길이에 따라서 개화가 조절되는 애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게 되면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습니다. 장일식물은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거고 단일식물은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건데 사실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했다. 그래서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야지 꽃이 피는 게 장일식물,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 꽃이 피는 게 단일식물이었다. 요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빛의 파장이 있는데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다르고 푸른색일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고 얘가 바닷속이라고 하면 햇빛은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푸른색 광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푸른색 빛밖에 없기 때문에 푸른색 빛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살게 되고 그다음 깊이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나타나는 이유가 파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환경,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였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숲이 울창해지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이 약해진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대기의 조성을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빛에 관한 거니까 숲이 울창하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이 약해진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어떤 환경 요인이 있고 이 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생물이 그 환경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도와 생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행 설명하고 복수 패턴이 무려 34분이나 지났어요. 자, 그러면 온도와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도 생물한테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동물, 자, 개구리, 곰, 박쥐 등은 겨울잠을 자는데 이 겨울잠이 실제로 우리가 숙면하듯이 몇 개월을 쭉 자는 걸까요? 기절한 듯이?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 굴 속에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잠도 자겠지만 최소한의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을 겨울잠이라고 하고 자, 철새 이동입니다. 철새는 근데 방향을 어떻게 찾을까요? 지구 자기장으로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 속에 철분이 있죠. 그 철분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걸 뭐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방향을 찾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의 털, 깃털 등이 발달하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자, 지방층은 왜 두꺼우면 좋을까요? 일단 피하 지방이 뭐예요? 피하.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 내장 지방은 내장 주변에 쌓이는 지방들. 그 내장 지방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적당히 있어야지만 이 장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충격도 잘 흡수해 줍니다. 자, 일단 피하 지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방은 열 전도율이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 따뜻한 열을 지방이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살수록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겨울로 갈수록 지방층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이 먹겠죠. 그래서 가을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말도 겨울을 나야 되니까 살이 쪄야 되잖아. 우리도 가을에 많이 먹죠. 다 본능이니까 편하게 먹고 겨울에 살쪘다가 다시 봄에 살 빼고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 자,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귀여운 북극여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방사하고 있는 붉은 여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사막여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북극여우, 붉은 여우를 다시 온대여우라고도 하고 사막여우가 있는데 북극여우는 어디에 살까요? 잘 알고 있네요. 자, 사막여우는 어디에 살까요? 어디가 더 추울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막 북극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
귀의 차이점을 봅시다. 귀가 누가 커요? 3학년 3학년은 왜 귀가 클까? 열을 방출하는 그렇지. 너무 덥잖아. 그러니까 열을 최대한 빨리빨리 내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몸의 표면적을 넓혀야겠죠. 그리고 말단 부위가 커져야지만 빨리빨리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거고, 북극여우는 그 반대겠죠. 열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귀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포동포동해 보여요? 북극여우. 피하 지방층도 두꺼우면서 털도 많고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나요? 표면적을 그렇게 하시는 그 세포가 물질의 출입을 세포막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세포막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의 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해봅시다. 면적은 결국에는 R 제곱이겠지. 어차피 앞에 상수 K, 그렇지? 그 다음에 부피는 뭐 R 3승일 거 아니에요. 요 앞에 뭐 몇 분의 몇이 들어가도 상관없죠? 자, 얘 계산하면 R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북극에 사는 애들은 표면적의 비가 넓어야 될까, 좁아야 될까? 작아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열을 덜 뺏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막은 어때? 그러니까 약간 작고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체구가 좀 작아야지만 상대적으로 표면적의 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을 빨리빨리 발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밑에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북극으로 갈수록 몸집은 커지고 사막으로 갈수록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몸집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단부의 크기는 북극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되고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커지게 돼요. 자, 이런 장점은 무엇이냐면 표면적이 체구에 비해서 작아서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면 표면적이 체구에 비해서 넓어가지고 열 발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호랑나비. 여름에 태어나는 개체가 봄에 태어나는 개체보다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안 적혀있지만 얘가 봄형일 거고 얘가 여름형일 거예요. 적으세요. 네. 호랑나비는 여름에 태어나는 개체가 봄에 태어나는 개체보다 크기가 크다라고 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 본 적 있어요? 네. 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제로 안 봤어? 그 포켓몬 중에 단대기 전에 뭐지? 캐토피? 캐토피랑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죠? 초록색에 이렇게 이쁘게. 됐나요? 그 포켓몬도 그 뭐야? 그 설치류인가? 쥐인가? 포유류인가? 아니 포유류겠지. 그 친칠라? 친칠라 알아요? 그거 따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피카츄요. 피카츄가. 친칠라라는 쥐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걔랑 완전 똑같습니다. 아무튼 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록수가 있습니다. 상록수는 뭐예요? 항상 녹색인 나무. 우리 소나무, 뭐 소철, 동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겨울에 어떻게 안 얼어 죽냐 이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얼어다 녹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몸이 썩어요. 그리고 몸이 손상이 갑니다. 왜 썩을까요? 모든 걸 다 정지시켜 놨는데 얼려서 다시 녹이면 되잖아. 왜 얼렸다 녹이면 생명체가 죽어 있지? 신기하지 않아? 그냥 얼렸다가 다시 살리면 되잖아. 숨 못 쉬어서 숨을 얼린다는 얘기는 생체 활동을 다 정지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깐 얼렸다가 녹이면 되지. 근데 왜 안 되지? 우리 몸의 70%는 뭐죠? 물이에요. 물이 얼 때 어떻게 어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세포막을 다 터뜨리겠지? 조직들을 다 손상시키겠지? 그래서 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에 걸리면 아픈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막으면 되겠지. 막는 애들 있어요. 얼지 않게. 빙어 이런 애들 있지. 차가운 물에 살잖아요. 얘들 잘 안 얼어요. 이렇게 얼음이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식물로 돌아와가지고 식물은 더우나 추우나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렇죠? 추울 때 막 영하 몇 도, 막 10몇 도까지 내려가. 그럼 식물도 물이 있을 텐데 이 식물들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사냐? 본인의 삼투압을 굉장히 높입니다. 농도를 굉장히 높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얼음 핵들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얼지 않고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상록수 같은 경우에. 됐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얼면 죽어버리는지도 알게 됐고 식물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을 높여가지고 잘 얼지 않습니다. 여기 월이 있어요. 그 8, 여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 다시 봄에서 여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름에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녹말을 굉장히 높여넣어요. 됐죠? 그 다음에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녹말을 막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체액의 농도를 높여서 삼투압을 높여줍니다. 그럼 요때 겨울일 때 얼음 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봄이 되면 포도당을 다시 녹말로 저장하면서 광합성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녹말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겨울에 포도당을 높여가지고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얼지 않게 해서 겨울을 난다.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삼투압을 높여가지고 어는 점을 낮춰버립니다. 우리 바닷물이 잘 안 어는 거랑 똑같아요. 바닷물은 왜 잘 얼지 않죠? 그럼 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네? 언다는 건 무엇이죠? 그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는 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예요. 고체가 되려면 자기네들끼리 딱 이 자기네 뭐 분자라고 하면 물 분자끼리 막 붙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이 물 분자랑 붙어야지 얼음이 돼. 근데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껴들어. 그럼 물 분자랑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뭐 나트륨 이온이 껴들어. 염화 이온이 껴들어. 그래서 나트륨 소금이 물에 녹아 있으면 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는 걸 막기 때문에 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을수록 이걸 더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고체가 안 돼가지고 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이 여러분 혹시 페트병에 있는 물을 냉동실에 얼려본 적이 있나요? 부피가 어떻게 돼? 왜 커지지? 뾰족뾰족해서? 왜 커질까? 왜 커질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얘는 도대체 왜 커지지? 그래가지고 물 얼릴 때 깨지지 말라고 물 좀 따라내고 얼리잖아. 그렇지? 왜 빵빵해질까요? 물 분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 분자들이 얼음 형성할 때 육각형의 모양으로 생깁니다. 육각형 맞니? 그래서 안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얼 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그럼 물에 뜰까 안 뜰까? 일반적인 물은 얘들이 같이 붙어 있어. 그럼 부피는 얘가 더 크니까 밀도가 얘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액체 위에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우리 호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깊은 호수예요. 이제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겨울이 되면서 이제 점점 차가워질 거야. 그러면 만약에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보다 밀도가 더 커. 그럼 여기 다 얼음으로 가라앉겠네? 그럼 전체가 다 얼겠네? 근데 물이 육각형 구조를 가지면서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만 얼고 밑에는 액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겨울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신기해? 난 너무 신기했는데 이거 배웠을 때.
온갖 겨울에 호수가 바닥부터 언다고 생각해봐. 그럼 호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전멸할 거야. 그치? 그렇지 않잖아. 안 신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와서 추나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겨울 밀 그 다음에 보리는 여기 보리는 추위를 겪어야 추위 밑으로 갔네. 여기 지워지고 추위를 느껴야지만 이제 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추나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겨울밀이랑 보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겪어야지만 봄에 꽃이 핍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겨울의 온도가 증가하면 추위를 못 겪어가지고 꽃이 안 펴요. 그럼 꽃이 안 피면 종자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네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낙엽수는 무엇이냐면 우리 낙엽을 떨어뜨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왜 낙엽을 떨어뜨리냐면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잎이 자기한테 달려있으면 잎이 면적이 넓잖아. 그러니까 떨어뜨려가지고 최소화하고 겨울엔 어차피 광합성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의 큐티클층인데 큐티클층은 무엇이냐면 나 이 식물의 잎을 보호하는 약간 투명한 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소나무 잎 같은 거 보면 약간 반짝반짝 빛나고 미끌미끌 거리는데 그게 바로 큐티클층입니다. 자, 근데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곳의 식물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털이 나 있으면 뭐가 좋죠? 온도가 보온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털이 있으면 이만큼의 공기층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층도 단열층이기 때문에 내 체온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문이 몇 중창이야? 2중창. 가운데 뭘 가두는 거야? 공기. 그래서 단열층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냥 창문이 한 겹이면 되게 춥고 두 겹이면은 잘 안 춥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안 춥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뭐 입어요? 오리털 패딩 이런 거 입지? 그 털 사이에 공기층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퀴즈. 여름에 얼음 위에다가 그 패딩을 덮어놓은 게 있고 그냥 덮어놓지 않는 게 있어. 뭐가 빨리 녹을까? 똑같은 얼음을 여름에 뒀는데 한쪽에는 그냥 노출시키고 하나는 패딩으로 덮어놨어. 그럼 누가 더 빨리 녹을까요? 우리 공기층의 역할이 뭐지? 단열. 열을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뜨거운 열이 얼음한테 가지 않도록 차단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패딩을 덮어놓으면 덜 녹아요. 왜냐면 뜨거운 열이 얼음한테 가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약간의 과학적 상식이 좀 늘어났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풍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왜 녹색이었다가 여름에는 겨울 막 이제 여름 겨울 가을 되니까 막 노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고 왜 그러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왜 단풍이 잎의 색깔이 변할까? 자, 잎이 녹색인 이유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에 녹색 색소인 뭐가 있어서? 엽록소가 있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광합성을 하는 색소는 이 녹색 색소뿐만 아니라 노란색 색소도 있고 붉은색 색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여름에는 이 엽록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녹색으로만 보여요. 근데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 엽록소가 굉장히 빨리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엽록소가 먼저 파괴가 되고 나머지 색소들의 색깔이 보이는 게 바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신기하죠? 자, 아무튼 툰드라의 털송이 풀 같은 경우에는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살이 돋을 때 털이 이렇게 싹 씁니다. 우리 단열층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닭살 돋으면 약간 언제야? 갑자기 너무 추울 때 이럴 때 닭살이 딱 돋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닭살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이렇게 피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털들이 박혀 있지. 그럼 여기에 털들을 세울 수 있는 근육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잎모근이라고 해가지고 잎모근이 수축하면 얘네가 이렇게 털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닭살이 딱 돋는 거지.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였고, 이제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이 다른 곳보다 시원합니다. 증산작용이 뭐예요? 공기를 내보내는 거? 증산작용이 뭘까? 증산작용을 하면 시원하대. 우리 증발 들어봤나요? 증발은 뭐예요? 그치,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야. 그럼 이따가 증발과 끓는 건 차이가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증발이 되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물질의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이 물이. 여러분들 온도를 높여야지 기체가 돼요? 온도를 떨어뜨려야지 기체가 돼요? 온도를 높여야겠지.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인 자체가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 열을 누구한테 뺏어와? 나한테서. 그러니까 내가 땀이 나면 이 땀의 액체가 증발하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니까 내 체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럼 증산작용은 무엇이냐면 그냥 식물에서 일어나는 증발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식물의 기공을 통해 가지고 액체인 물이 기체가 될 때 식물한테서 열을 뺏어가고 그 과정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증산작용 이해했으니까 끓는 것과 증발은 둘 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뭔 차이점이 있어요? 표면에서 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끓는 건.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담겨 있을 때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증발이라고 하고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좀 하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자,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조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곤충의 키틴질의 외골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곤충을 죽이거나 바퀴벌레 죽일 때 부부북 뿌개지는 느낌이 나죠? 그게 뿌개지는 게 곤충은 뼈대가 없고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감싸고 있는데 그게 키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의 사람들한테 바퀴벌레를 갈아가지고 단백질 바를 만들어 주는 거야. 봤죠? 설국열차. 안 봤습니까? 그 위대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막 꼬리칸 사람들이 앞에 칸 사람들이 나눠주는 단백질 바를 먹어요. 처음에 뭔지 몰라. 맛있게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식용 바퀴벌레. 그래서 미래의 식량이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자, 이런 것들로 수분 증발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진한 오줌을 배설하는데 오줌으로 인한 수분 배출 효과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진한 오줌과 묽은 오줌 항상성 유지했을 때 배웠었죠? 좋아요. 그러면 볼게요. 왜 수분을 증발을 방지해야 될까요? 말라 죽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데 봐봐, 파충류, 조류 얘네들은 다 육상에 살고 있습니까? 네. 자, 물고기는 육상에 사나요? 안 살아요. 포유류는 육상에 사나요? 네. 살죠. 얘네들은 뭐냐면 조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육상에 산다는 얘기는 육상에서 번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번식을 하려면 자기 자손을 낳아야겠지. 근데 어류랑 양서류는 물을 떠나지 못해. 번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명체가 왜 그러냐면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 속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류와 이 양서류의 알들은 물을 담아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다가 알을 낳아야 돼. 근데 파충류, 조류의 알들은 그 막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알 속에 있는 물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 속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유류는 어떻게 자궁이라는 곳 안에 물을 만들잖아. 양수라고. 그래서 물 속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이 육상에서 번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수정란을 발생을 시킬 때 물 속에서, 즉 물을 가다둬서 발생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게 육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알겠나요? 자, 식물은 건조한 환경이랑 수생 환경이 있는데 건조한 환경에서는 뿌리가 크고 저수 조직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하죠? 거기에 물을 많이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수생 환경, 뿌리가 작고 통기 조직이 발달합니다. 뭐 이 뿌리가 썩지 않도록 공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게 물속에 사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연근이 뭐예요? 연근? 이거 먹는 거지. 근자가 뿌리 근자. 연은 무슨 연자일까? 연잎, 연꽃. 우리 연의 뿌리를 연근이라고 합니다. 걔네 다 물속에 박혀 있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데 얘를 잘라서 먹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공기가 통하는 길이에요. 알겠나요?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수생식물이 물 정화하는 거. 우리 연못에 인공 연못에 뭐가 있죠? 불의옥잠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게 수생식물이고 물을 정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불의옥잠이 약간 이로운 식물이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옥잠이 겨울이 없으면 무한 번식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의옥잠이 한 번 있으면 그 호수 전체를 다 덮어요. 그럼 산소도 차단돼, 빛도 차단돼, 그래서 호수가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겨울 있으니까 여름에 막 많이 번성했다가 겨울에 싹 다 죽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알겠나요? 혹시 불의옥잠 꽃핀 것도 봤니? 불의옥잠에 꽃이 핍니다. 보라색 이쁜 꽃이 저번에 피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연못 관찰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생활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생태계? 그렇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한 거 본인이 또 추가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알겠나요?